안녕하세요. 불교계의 지성, 지광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향해 쓴소리, 단소리, 앞담화, 뒷담화, 대한민국을 향한 모두 저희가 적나라하게 까발릴 수 있는 지광스님, 대한민국을 말하다의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뵙고 싶다라고 생각을 늘 했었었는데 이렇게 네. 만나뵐 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네. 그 프로필만 보다 보니까 네. 얼굴이 너무 예쁘시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필로만 보셨으면 에마 부인 안소영을 혹시 떠올리시진 않으셨는지. 그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오래된 네. 얘기인데. 네, 오늘 또 저희 둘 말고 또 한 분을 모셨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지난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33살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청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부러움과 또 시기를 동시에 한 몸에 받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김광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정확히는 만으로 31에 아, 국회에 들어갔고요. 네. 사실 경선에서 떨어지신 전 의원이신데 예. 요즘 백수 생활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백수 생활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뭐 이런 일들이 당내에 막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떤 후보의 대변인 맡아가지고 전국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좀 떨어지고 붙는 가운데 많이 경륜이 자라는 법이라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기대해보고 촉망받는 것입니다. 네. 네. 항상 박수 예, 치고 성원해 주시죠. 네. 정말 시작 전부터 너무 훈훈하게 이렇게 또 기도 네. 불어 넣어주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시작을 해볼까 봐요. 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스님. 우리 역사상 가장 저렴한 왕은 누굴까요? 저렴한 왕? 네, 저렴하다는 건 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왕이 어떻게 싼가? 그래서 넌센스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 네. 네. 사실 참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가 네. 아닐 수가 아, 없어요. 그러네요. 네.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에요. 네.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작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작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법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달라라고 하는 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최저임금이 최대한 주는 돈이 이 정도인 걸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고.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하나 이제 신문에 최저임금, 가장 저렴한 왕이네요. 근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꼭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성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사가 예를 들어 기업이라거나 이런 일하시는 분이라거나 이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 미래를 이렇게 바라본다 보면 최저임금이라거나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앞으로 성장세가 꺾이게 되다 보면 임금에 대해서도 기업들도 제가 요전에 은등관이 한국의 최대 기업이었던 그런 분을 만났는데 하도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70% 어느 특정한 회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회사인데 지금 회사를 전부 다 뜯어서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셨던 유수의 기업 그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대상자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이고 그분 하청의 재하청 뭐 파견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기업의 생존 노조 뭐 이거랑은 좀 다른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이 이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당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요즘에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은 아들, 딸들이나 손주가 손녀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또 신문 보도뿐만 아니라 매일 집 접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포 세대니 뭐 4포, 5포 세대니 해가지고 우선 뭐 결혼을 해서 요즘에 인구 절벽이다 뭐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안정이 될 텐데 취직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뭐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오늘 또 전문가 우리 국회의원 선생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좀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늘 퍼센테이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아요. 실업률 뭐 늘 저희가 뭐 TV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제 주변만 해도 꽤 이렇게 실직을 했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해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어떠세요? 좀 실질적으로 좀 체감해 보신 텐데. 뭐 물론 예전에 비하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언론에서 말하는 통계가 전하는 그 거짓말에 다 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청년 실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그 언론에서 청년 실업률이 나올 텐데 네. 김광진이라는 사람은 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전 의원이셨으니까 사실 지금 백수인 건 맞지만 그와 별개로 아니 전직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현재 일을 어쨌든 하고 계시잖아요. 뭐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방송도 좀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업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아닌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만으로 29이 넘었기 때문에 청년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계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아르바이트 이 강연이나 이런 걸 하지만 그건 실업률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제가 구직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간은 어디에 취업했다라고 하는 이직서를 내지 않습니다. 네. 이직서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구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 대상자가 아닙니다. 통계 자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군대를 가거나 학교에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어떻게 통계 안에 분모에 였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라지는 것이겠죠. 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여하면 그 중에 일자리가 뭐 500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100억을 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100억 중에 90%는 기계를 사는 것에 씁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50개도 채 생기지 않죠.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정부가 뭐 말하는 것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1인 창업 기업을 말하기도 하고 또 혹은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예전처럼 돈을 투입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람의 능력과 캐리어를 개발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사회 구조가 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실업,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청소년 실업률 어떤 그런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쭉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독일의 예를 감안해 보면 독일에 이렇게 독일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도 있는데 한번 독일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일단 하여간에 학교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이랑 어머니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대학을 가도 좋으냐 안 가도 좋으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학교 선생님, 우리 한국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너무 대학을 많이 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5학년서부터 하면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하uptschule, 그다음에 Realschule, 그다음에 Gymnasium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4학년까지 이제 교육을 시켰으니까 이 아이는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기술계 학교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5학년서부터 5년제 이게 이제 하uptschule라. 그럼 그 기술자로 가는 거예요. 기술자로 가더라도 엔지니어로 가더라도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학년서부터 6년제 정도에서 알레슐레는 이건 일반 사무원이라거나 행정직이라거나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엔 마지막에 되면 김나지움 5학년서부터 대학에 가졌습니다. 얘는 대학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김나지움에 가면 이건 대학교 가니까 완전히 5학년서부터 결정이 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나는 엔지니어로 가거나 뭐 이게 뭐 사무원으로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게 결정이 나 보니까 전혀 그 독일에 든 실업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학을 지금 많이 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독일과 우리가 산업 구조나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제적으로 누구에게는 산업을 배우라,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대학 갈 권한조차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 국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갈등 관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은 중소기업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게 좋겠고 당신은 더 배워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맞지 않죠. 현재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던 실업률이라거나 청소년 실업률이라거나 뭐 청년들 앞으로 미래상이라고 보면 너무 대학을 많이 가고 불필요한 학력 낭비라. 예를 들어 저 같은 예면 내 이제 스님이다. 그럼 대학에서 논문을 쓰러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의 목사님이 박사를 받으신 분이야. 여기 또 들어왔어. 여기 왜 들어왔냐 했더니 서울 시내 여기 사대문내나 강남에 무슨 부목사라도 하려면 뭐 박사가 한 2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너무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분들은 또 특수한 경우지 성직자는. 근데 너무 학력이 인플레가 되면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른바 말하면 눈이 높아가지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들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들었는데 실업자 대학교 나온 실업자가 한 80만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그 근로자가 200만이라는 거라. 200만 가까이 되면은 그 200만이라는 직장을 갖다가 외국인들 고용하려고 만든 직장은 아니거든. 그래서 참 그런 점이 뭔가 80만 명의 대학교 나온 실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200만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각 분면에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 봤잖아요. 국제시장 볼 때 보면 옛날 같진 않지만 무슨 독일에 가서 무슨 광부를 한다든지 간호사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하던 지금 점점 경제는 어려워지는 판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사실 청년 실업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노동자 입장이면 당연히 최저임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제가 어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에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갑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그 논쟁에 있어서 갑은 어디로 가보려고 을과 병끼리만 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한 교실에 학생들이 30명이 있는데요. 의자가 20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가 저 의자에 앉을 것인가에 고민을 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공장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20명을 정하자.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20명을 정하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해야 될 고민은 왜 사람은 30명인데 의자는 20개밖에 없는 거야? 10개 의자는 누가 가져간 거야? 아니면 10개 의자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20명이 어떻게 앉을 건지만 가지고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경쟁이 우선이냐라고 논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가거나 급여가 올라가면 직원들은 좋아질 수도 있고 사용자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도 늘어날 것이고 또 특히나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다 친다면 예를 들면 본인의 급여가 500만 원, 600만 원 되시는 분들은 50만 원이 더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130만 원 받는 분들은 50만 원이 급여가 올라가면 거의 그 정도에 가까운 만큼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GDP는 훨씬 더 인상되죠.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국가 이익은 어떻게 투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치킨집 문제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프랜차이즈의 본사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사내 유보금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기업들이 묻어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1시간에 20원, 30원 차이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조 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뒷짐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100원으로 할 거냐 50원으로 할 거냐 한번 싸워봐라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잘못된 국가의 운영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변에 치킨집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요. 또 치킨공화국. 네, 문제는 또 그만큼 문을 많이 닫아요. 네. 요즘 이렇게 1인 자영업자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네. 그만큼 폐업률도 높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원이든 40원이든 몇백 원이든 그만큼 올라갈수록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는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커피숍이 그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4,860원에서 5,210원이 되고 6,030원이 되고 또 내년에 440원 올라갑니다. 작년에 5,210원에서 6,030원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실직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커피숍에서 바로 해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임한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의 인상률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 때문에 망하는 카페들이 훨씬 많은 것이고요. 더 크게는 이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그 갭차 몇백 원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올라가는 임대료가 수천만 원,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큰 문제는 이만큼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 아니냐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우선 하여간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금을 올린다 그러면 이건 항상 노사가 있잖아요. 그죠? 노사가 당연히 임금을 올린다 그러면 당장 경영주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 뭔가 우린 어렵다. 근데 나라에서도 물론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노사의 문제에 있어서 다중들 지금 있는 사람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비가 아주 프로테지가 작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다수는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게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자의 어떤 그런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골목 상권이 붕괴된다거나 혹은 또 무슨 여러 가지 요즘에 또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 상권이 커지고 있잖아요. 온라인 상권이 커지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뭐 직구하고 외국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뭐 몇백 원이 오르고 몇천 원이 오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슨 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대로 전체 직업의 무슨 7, 80%가 바뀐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뭐냐면 아마 지금 지난번에 포춘인가 나온 것처럼 1960년대인가 전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500대 기업 60년 전에 했던 거하고 2010년에 해보니까 남아있는 게 60몇 개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들도 명멸하는 전 세계적인 기업, 메이저 기업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에서 막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 나라는 과연 이 청년 실업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뭘 할 것인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새로운 교육이랄까 미래를 직시하는 그러면서 뭔가 기업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청년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0원 오르고 500원 오르고 6,000원, 4,000원, 5,000원 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 지금 이렇게 계속 AI 알파고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결국은 정말 끼리끼리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대기업끼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끼리, 심지어 치킨집 사장님들은 치킨집 사장님들끼리, 알바생은 알바생들끼리. 뭐 냉정하게 얘기해놓고 보면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청년 실업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거의 반백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프리랜서 방송인 보시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일이 꾸준하게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제가 원한다고 일을 원한다고 해서 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가 거의 10몇 년 전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임금과 지금 제가 받는 임금의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사이에 정말 기름값은 올랐고 하다못해 미용실에 저희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변신하러 가잖아요. 그 비용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몸값은 정말 제 일하는 그 페이는 그대로예요. 엊그제 제가 신문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더라. 기사가 리오올림픽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 어떤 선수가 있는데 아주 까누를 잘 타는 거야. 까누를 잘 타는데 똑같이 이제 실업자라. 근데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까누의 회장이 키워야 되겠으니까 일본은 대처승 장가도 가니까 차라리 너 승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까누 선수가 나왔다. 스님으로 까누 선수 스님으로. 네. 근데 머리를 깎고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아주 자기는 까누 선수라는데 스님으로 하니까 더 신난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옛날 예를 들면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이나 연예인들이나 사실은 그 뭐 노래 부르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 뭐 요즘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좋아서 하는 거라. 좋아서. 그 인디 밴드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얼마 전인가 꽤 됐는데 인디 밴드 한 대 가봤어요. 걔네들이 돈도 못 받아. 거의 제로야. 제가 밥을 먹으면서 불러서 하나 얼마 받냐 물어봤어요. 내가 중이니까. 그랬더니 인디 밴드 하니 우리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무대만 있으니까 연습인 거지. 어느 날 내가 한번 뜰 거라는 걸 해가지고 어느 날이야 아까 My days will come.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발걸음을 거기다 들인 이상에는 언젠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뭔가 그 연예인들이라거나 이 방송계통은 어쨌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언젠간 뜰 날도 있잖아. 근데 그분들도 그 프로라고 하는 게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그렇고. 근데 아마추어는 좋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가 되는 순간부터는 돈이라고 하는 그쵸.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인디밴드 분들도 사실 안타까운 게 인디밴드는 당연히 이렇게 돈을 조금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혹은 초청해도 너희들 이렇게 무대 공연을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악기 들고 오고 뭐하고 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 있는 것인데 이걸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벌써 한 50년, 40몇 년 전에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한국 국민 가수 조용필 무슨 유명한 가수들 전부 한국흥이나 화양흥업 한국흥이라고 미팔군 쇼 군납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그 아끼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시커먼 데 들어가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땐 그러니까 그 돈을 알면 또 음악이 잘 안 되거든. 물론 아마추어 프로에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헌신의 기관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거라. 그 예술이라는 게 피카소도 워낙에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이름이지만 원래 기판에서 무슨 그림 그려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습작의 기간이라거나 그럴 때는 뭔가하니 그런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면 능력이 출중하다 보면 언젠가 뜨게 돼 있는 거지. 근데 나라에서는 이제 플란서 같은 데 그린치 빌리지 같은 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불란서 같은 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위원회 개통이나 이런 거 얘기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문화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체제가 많이 시스템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메세나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오긴 있긴 하대. 네. 뭐 비단 사실 제 얘기를 해서 이쪽 방송업계 쪽을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가끔 내 몸값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최저임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분위, 사용자 측 대표자 그리고 노동자 측 대표자, 공익위원 이래서 각각 3개의 분위에서 9명씩 27명이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구성은 이제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네. 위원 구성을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 권한을 국회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죠. 네. 아무래도 형평성에서 분명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고위 간부급들이 정말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노동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공익위원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뭐 사용자분들은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관련도 잘 없고 올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실 거고 근데 노동자 대표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의 당사자분들도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문제는 공익위원인데 노동부 장관 혹은 뭐 꼭 장관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의 인식에서 사회적 명망가로서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교수,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전직 노동부 출신 국장, 뭐 회계사, 뭐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최저임금의 당사자의 삶과는 훨씬 더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숫자로만 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당사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으로 바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최저임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은 문자 그대로 최저잖아.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근로자들도 층이 여럿이다. 최저임금층 있고 뭐 비정규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지금 한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까 최저임금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무슨 임금을 몇백 원 올리고 몇천 원 올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들도 아까 한국노총 말씀하셨잖아요. 민노총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인데 연봉이 기업에 1억 간다. 그거에 똑같은 회사에 비정규직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그다음 실질적으로 무슨 비정규직도 아니고 하청업체들 지난번에 사건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나라 물론 기업들도 뭔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뭔가 많은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근로자들도 같이 살겠다는 1억씩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겠다고 그러고 회사에 무슨 여러 가지 이익에 30%를 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 물론 지금 지금 여러 가지를 공익을 대변해서 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여기 몇백 원, 몇천 원 올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로자들 상호간에 우린 귀족노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너 그다음에 노동자 이 둘을 좀 바꿔서 한번 1년만이라도 좀 살아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강진 의원이야말로 이 청년 실업에 가장 가까운 그 연령대에 취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얘기할 게 없어요. 정부가 요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으로 꺼내든 게 뭡니까? 시원해고시키고 하청과 비정규직 양산하고 재하청하겠다, 파견직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9가지에서 취직이 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30대에도 전부 다 파견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시원해고되거나 말 그대로 요즘 5.6도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는 거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청년 실업만의 문제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사회적으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이모작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실제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최연소로 당당하게 취직에 성공을 하신 거였어요. 주변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좀 부러움도 있었을 거고 시기도 있었을 거고 할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거든요. 좀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이 직업은 정규직이 아니고 제가 이제 4대 보험을 엮는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얼마나 막 좋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제가 그냥 직장 생활 할 때도 이것보다는 벌이는 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 받는 꽂히는 월급의 급여는 적지만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위 말하는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는 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생활의 빈도 자체는 훨씬 더 떨어진 것이고요. 게다가 4년 월급 받았는데 4년간 실업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원래 직장을 다녔으면 그냥 쭉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벌이를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스님 옛날 같으면 네. 이른 나이에 정말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거잖아요. 마치 네. 동네 잔치도 벌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과거의 경우는 이제 고시지 그 당시에 네. 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사모관대 쓰고 예전에 무슨 뭐 나라의 왕도 뭔가 이렇게 뭐 임명장 비슷한 것도 주고 해서 이제 일생이 어느 정도 가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돼서 계속 가면 이제 저도 아는 분들 여러분 있으면 국회의원이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더 세습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 근데 그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이제 당선이 돼서 하면 이거 뭐 사실은 뭐 아는 분 얘기는 참 국회의원만한 직업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세속말로 낙동강 오래하다 그러나. 그렇죠. 근데 결국 이분들은 뭐냐면 김 의원님 같은 분들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큰 뜻이 있잖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4년도. 그러니까 낙선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다음을 위해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보면 옛날에 뭐 과거라고는 차원보다 이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난 그래서 뭐 청년 실업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한테 지금 내가 직장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그냥 내가 실업자다 이게 아니라 지금 김 의원님은 뭔가 4년 또 4년간은 또 이제 부단히 또 다음을 위해서 기하게 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마음의 철학을 가지고 나도 뭔가 언젠가 말이지 뭘 해야 되겠다. 뭔가 이 전 세계가 좀 변하고 있다. 뭐 알파고 이래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70% 이상의 기업이 뭐 쓰러지고 다른 이종 직업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뭔가 그런 차원으로라도 뭔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예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나는 뭐 실업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몇천 원, 몇백 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리 깎고 살아. 저는 무슨 뭐 수배자가 돼가지고 살고 이래가지고 운동권으로 올려가지고 계속 우리 김 의원님 선배들 내가 한 사람이 숱하게 많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또 이렇게 살고 또 이게 뭐 머리 깎고 사는 게 돈 버는 게 아니잖아. 뭐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그 어떤 우린 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마음 가운데 뭔가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뭐 꼭 종교가 뭐 불교 기독교에 떠나서 그런 게 좀 실업 뭐 최하로 사는 뭐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김 의원님 벌써 그런 생각이 느껴지네. 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말 그대로 4년 후에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4년을 버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작동하지 않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으로 사시는 분들 뭐 130만 원 한 달에 월급 받는다. 40시간을 꼬박꼬박 매주 일해도 라고 말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어디 방송 나가고 뭐 해도 그분들보다 몇 배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뭐 하는 것은 좋지만 일반인들은 또 다 종교인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
다음 단계 올라갈 때까지 그래도 공부도 좀 해서 기술도 좀 닦고 혹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은 국가가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번의 실패 이후에 다시 재도전이 가능한 시스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수십 번 창업하고 망해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 번을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자체를 발목 잡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경제적으로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창업이란 거를 해서 국가의 보전을 뭐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요. 청년 창업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바로 되나요? 어떻게? 망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통장 하나도 개설을 못해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어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른 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회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삶을, 진짜 내가 마음을 갖고 마음만으로 세상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제대로 꿰뚫고 계신 것 같아서 4년 후가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국회의원 어쨌든 일을 하셨으니까 시급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국회의원의 네, 시급요? 네. 계산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주 7일로 보면 하루 일당으로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또 특성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365일 일하고 24시간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뭐 저녁 12시까지도 일하는 직업이어서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월급을 받지 않고 세비를 받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을 급여로 쳐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왜 이 직업 선호도에서는 꼴찌를 했을까요, 스님? 직업 선호도에서 꼴찌는 아니겠고 직업 신뢰도에서는 꼴찌겠죠. 네. 근데 꼴찌일지는 뭐 모르겠지만 더 낫겠죠.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도 말이죠. 이제 우리 보면 상근기, 예를 들어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국가민족으로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나라는 또 뭐냐면 여야가 있잖아. 당의 강령이 있고 또 보수와 뭐 진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냐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야에서 반대하면 좋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꼭 같은 말씀, 은연님 말씀. 이쪽에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쪽에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지 않으니까 뭔가 국민들의 눈에 볼 때 답답하고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들도 고민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네. 당사자로서 가끔은 그 속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은 좀 섭섭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국민들한테 섭섭한 건 없는데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실제 국회의원을 욕하는 것, 비난하거나 뭐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뜻인가,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또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딱 그 답이 정해져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또 불편한 제도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려면 독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싸우지 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인들은 싸우는 직업입니다. 자신의 이익들이, 여야의 이익이 동일하게 매치된다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국회의원 월급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갈등 관계가 벌어지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대변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그것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 대변자이기 때문에요. 열심히 싸우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나는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이고 또 이렇게 뭐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근데 뭐냐면 싸우는 직업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보편성이 있잖아. 근데 국가와 민족을 다수가 있으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분들이 싸우고 다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뭔가 지금 이 최저임금제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게 해결이 잘 안 나잖아. 해결을 해가면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뭔가 나 같은 국민도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좀 매일 싸우기만 하냐 이거지. 국민들은 항상 답답하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답답하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항상 이 최저 무슨 실업률 매일 신문에 나오면서도 해결책이 마땅히 없잖아, 그렇지? 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자, 오늘 이 최저임금과 또 청년 실업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사실 올해 뉴스에서 계속해서 최저임금 10,000원이 될 거다, 10,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었고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어떨까요? 10,000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대야 오겠죠.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네. 당장 4,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오르고 6,000원대로 오르고 6,000원 이제 후반대로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퍼센트지로만 봐도 한 4, 5년 지나고 나면 10,000원은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물가 상승률 정도의 비율에 맞춰서도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되는 비율 정도의 수준이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사기업의 보편적인 기업들의 급여 인상률만큼이 올라가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똑같은 퍼센트지라고 할지라도 100만 원인 사람에게 3%는 3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3%는 6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3%는 30만 원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퍼센트지의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에 있어서도 그 숫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하여간에 올라가긴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회가 어떤 형태가 나아져가고 있으니까 당장 뭐냐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임금률이 높아져야지 그다음에 쓰는 것도 내수가 뭐 진작에 된 그래야지 공장도 더 들어갈 거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과연 이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 사회가 그 보조를 맡아갈 것인가. 그건 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다른 거 여타 무슨 뭐 건물 임대료라든지 뭐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뭔가 정책적이고 뭔가 대단히 뭐 많은 예의가 필요한 그런 세계가 분명하지. 올라가면 분명히 올라가지. 네. 자, 지금 청년 일자리가 요즘 정말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 또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조어들이 탄생이 됐어요. 뭐 이태백, 청백전, 인구론, 부장 인턴, 뭐 돌취장. 사실 저도 뭐 들어본 말이 있고 못 들어본 말이 있는데 좀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스님? 제가 그 청백전 안다. 청년 백수 전성시대.